전반적으로 경선 룰에 대한 평가, 이 경선의 룰의 조건 속에서 후보,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 이런 거 먼저 꺼내면서 시작을 해보죠. 민주당 경선 룰은 뭐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 이제 결선 투표제 도입한 거가 되겠고요. 사실은 뭐 문재인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그런 이제 방식인데, 만약에 뭐 지금은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은 그래도 워낙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제 그 비문 후보 중에서 누가 이제 상승세를 타고 그러면서 결선 투표 올라가서 비문 연대라도 되면은 좀 상황에 따라서는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리스크가 따르는 건데, 일단 뭐 전격 바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는 역시 그 이제 박근혜 전 위원장하고의 이제 그 대비 효과, 이걸 겨냥한 걸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전반적인 흥행에 대한 이제 우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서는 좀 흥행 효과를 좀 거두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기가 그 리스크를 지더라도 전체적인 흥행의 효과를 좀 높여야 본선 경쟁력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결과를 이제 보이고요. 글쎄, 결선 투표를 도입을 했지만 이게 지금 결선 투표까지 실제로 갈지 어쩔지는 뭐 현재로서는 뭐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만 그냥 뭐 문재인이 바로 과반이 뭐 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아무튼 뭐 다른 주자들이 맹추격을 해서 좀 지지율이 올라야, 그래야 아무튼 결선 투표를 좀 선을 보일 수 있을 텐데, 아무튼 민주당 경선은 이 결선 투표라도 좀 해가지고 좀 그 과정을 좀 1대1의 대결구도 또 여러 가지 그 유동적인 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그런 것까지 갈 수 있느냐 여부가 좀 흥행 효과를 좀 좌우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모바일 투표도 굉장히 후보들과 민감하게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쉽게 이거 주고받는 거라고 그냥 지나갔어요? 문재인의 정치를 보면 이 사람이 아주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레알 파리틱스. 이미지하고 상반되죠. 그 박지원, 이해찬 담합구도와 결과적으로 손잡았던 것도 이번 룰 미팅에서도 보면 명분은 내지고 실리는 챙긴 거죠. 완전국민 경선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트렌드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완전국민 경선, 그러니까 당원의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완전국민 경선에다가 모바일과 현장 투표 아무나 제한 없이 택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90% 이상의 그 선거인단이 모바일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 경우에 그 노사모와 같은 강력한 이 외부에 조직된 또 행동력이 높은 이런 그 지지 세력을 갖고 있는 문재인이 결정적으로 유리할 거다, 이런 계산을 아마 문재인 측에서 한 것 같고, 그것만 확보된다면 1차에서 끝낼 수도 있지 않냐. 지금 우리 장선 박사 설명대로, 분석대로. 그렇다면 문재인은 결선 투표를 받아들여서 통큰 리더의 이미지를 보이면서 실제로는 가장 이 권력 정치에 능숙한 이런 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계산대로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차의 결선 과반수 나오기 힘들 거라고 보고요. 또 순회별 경선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역동성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논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면, 저는 문재인이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보다는 손학규나 김두관이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네. 거기까지 하시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선거전이 시작되는데 슬로건 폐기하는 후보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지금 형편없는 캠프가 문재인 캠프입니다. 네. 예,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경선 지지도 조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 문재인 후보가 경선 룰을 받아들였던 배경에는 지지율 지표가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지난주 저희가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동층이 한 30%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여야 후보들이 망라된 대선 주자 지지율은 부동층이 훨씬 적습니다. 근데 민주당 경선, 새누리당 경선 나눠서 조사를 하면 부동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당연히 지지 후보가 이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 당의 경선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부동층이 한 30% 되고요. 나머지 70% 갖고 후보들 간의 지지율을 이제 나눠 먹는 건데요. 문재인 후보가 지난주에 35.3%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동층을 제외한 유권자들 중에는 대략 절반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50% 넘을 수도 있고. 그게 이 조사요? 이 다음 조사?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 조사요? 예. 그래서 낙관적으로 보면 50%를 살짝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한 달여간의 경선 진행 기간 동안에 이제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2위 후보 간의 합정 연행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겠죠. 컷오프된 5위나 4위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중간에 좀 더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처음에 발표되는 중간중간에 발표되는 결과에 따라서 후보 간 합정 연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한 절반가량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손학규, 김두관 후보가 지금 2등, 3등 달리고 있거든요. 손학규 후보는 새누리당 지지층이나 현진당 지지층에서 지금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 다자구도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앞서지만 민주당 경선 지지도만 보면 손학규 후보가 2등으로 김두관 후보를 앞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 중에 한 분이 결국에는 결선 투표에 이제 나가게 되겠죠. 결선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근데 경선 투표하게 되면은 거기 손학규 지지층에 거기서는 이제 빠져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야 다자구도에서는 빠지게 되는데 민주당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이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지지층이나 자유선진당 지지층이 손학규 지지했던 부분은 이제 빠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번 경선 과정에서요. 경선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그렇죠. 이제 개방형이기 때문에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포인트는 문재인 후보가 한 절반가량을 넘을 수 있느냐, 이제 50%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고요. 두 번째는 50%를 못 넘었을 때 2위를 누가 차지하느냐. 근데 지금 손학규 후보도 가능성이 현재로만 보면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김두관 후보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고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는 경선 룰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2위 이하의 이제 후보의 조직들이 홍사덕 선대본부장 위원장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2위 후보 이하의 조직들이 다 2위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닐 테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로 이탈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한 경선룰 협의 결과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민주당은 이제 어쨌든 2002년 어게인 이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큰지 모르겠어요. 지금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예창이 이렇게 그 당시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었고 이게 2, 3위 속에서 단일화를 통해서 엎었는데 이 당시에 민주당의 국민 경선 일대 맨 처음에 이제 이인재 대세론이 있었잖아요. 나는 문재인 대세론이 지금 이인재 대세론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모양만 바꿔놨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가 이인재 대세론이었는데 정말 그거는 정치 선거공학적인 대세론이거든요. 이게 이인재 대세론이라는 게 과연 그 당시 이인재 후보가 뭔가 그 시대 정신과 어떤 이 국민들이 바라는 뭔가 이런 걸 갖다가 임팩트를 들고 있어서 대선을 했던 게 아니고 이게 후보들이 딴 후보들이 없고 예를 들면은 동교동에서 밀고 뭐 이러하니까 대세론으로 됐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무너졌다는 건데 당시는 또 이인재가 대전했지만 또 욕은 또 많이 먹었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는 너무나 제가 볼 때 실망스러워요. 최근에 그 정무팀에 있는 제 친구가 왔다 갔는데, 그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사람 의견을 듣는 거야, 이 친구가. 듣는데, 너 왜 이렇게 파했냐? 이랬더만, 일단 이제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만. 그런데, 저는 실망스러운 거 최근에 느꼈어요, 저부터. 안에 이게 예를 들면은 저는 총선 때부터 문제였다. 총선 때부터. 당 내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민주당 대선 전략이 좀 흔들려 버린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총선 때 어쨌든 간에 PK 지역 낙동강 전선을 통해서 그 영남권을 흔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대선을 간다는 이야기였는데 거기서 참패를 해버린 거거든. 근데 그 부분의 참패의 원인으로 그 김영춘 전 최고라든지 조경태 지금 후보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한각의 문재인 후보는 부산 지역주의가 극복됐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런 발언, 이거는 진짜 이 뭐야 그 박근혜가 뭐 기자들이 안철수 물어보니까 뭐 병났어요 하는 이야기나 거의 징배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감각을 가지고 이런 소리를 할까 할 정도로 정말 악했고, 예를 들면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뭐 참모들 탓인가, 예를 들면은. 근데 그 이후에도 보면은 지금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의 뭐 우리나라 대통령, 보통 사람이라 하면 사람들이 그 좋은 말이죠. 보통 사람이라. 그 좋은 말이니까 13대 대선 때 노태우 대통령이 써서 어쨌든 군부 이미지를 갖다 벗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뭐야, 뒤에 이제 노태우가 뭐 자기 후계자가 생긴 모양이다. 뭐 이런 어떤 만평도 놓을 정도로. 그러다 보면 이번에 또 대한민국 남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그렇고, 뭔가 이 초조하고 초급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전략이 그 흔들리고 있다. 그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사실 35% 같으면은 모르겠다 빼면은 50% 넘어요. 지금 50.4 정도 되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은 그러면 이게 대세죠. 예를 들면은 사실 문재인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이라고. 그런데 아무도 대세라고 못 느껴져요. 이게 후보로부터 갖는 이미지가 예를 들면 요만하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뭐 저녁이 있는 삶, 뭐 어떤 아래로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후보들 이리저리 하는데 문재인 후보로부터 어떤 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야당과 혹은 또 이 본선 대선을 하면서 빵 터뜨리는 게 별로 없는 거야. 박근혜한테 후보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이 딴국을 거는, 예를 들면 문제제기를 하는 이거 외에는 예를 들면은 뭔가 시대의 흐름에 자기가 이 대표로서 혹은 앞장서서 뭔가 한다는 게 못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런 가운데서 결선 투표를 받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뭐 현실 정치주의라서 뭐 어떻든 여러 가지 전략 속에서 받고 말고 보다는 받을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날 낮에까지만 하더라도 그 캠프에서는 전원이 이 다른 주자들한테 가가지고 선호 투표를 받아달라고 예를 들면은 그 호소했다 이거지. 그렇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그 밀린 거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정적인 이익은 도박사 얘기했다시피 모바일 투표 보지 않고 얘기했던 거 조금씩 짧게 한번 보충하고 다음 주에 넘어가요. 저는 결선 투표는 거기까지 갈 가능성이 좀 이제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딴 거보다도 이 야권 지지층이 이제 대선, 특히 대선 앞둔 그 경선에서는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경향이 좀 일관되게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같은 경우도 좀 의식적으로 그 경선의 판을 좀 키우려는 어떤 투표 행태 이런 게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그렇게 보면은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손학규나 어떤 그 이제 김두관한테 이제 표를 주는, 일단은 이게 뭐 최종 그 승부가 아니기 때문에 결선 투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결선 투표를 그 야권 지지층들이 좀 만들어내는 오히려 그런 이제 가능성이 좀 이제 크다고 이제 보고, 다만 이제 그 결선 투표로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사실은 오히려 그 이제 좀 파괴력의 그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이제 손학규보다는 좀 이제 김두관 경우가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어요. 손학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손학규나 다른 주자들은 그 상한치가, 지지율의 상한치가 어느 정도 이미 그 오랜 그 기간에 걸쳐서 이제 확인이 좀 된 바고, 그 이상 이렇게 뭐 치솟을 가능성은 좀 약한데, 김두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이런 큰 판에는 이제 사실상 뭐 처음 뛰어든 거기 때문에 이 상승 여력이 어딘지가 이제 좀 가변적인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제 그 가변의 이 변화의 폭이 이제 좀 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2위가 이제 김두관이 됐을 때가 이제 더 이제 좀 이제 흥행의 어떤 효과가 큰 그런 승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승부는 저는 이제 문재인한테로 그냥 최종적으로는 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크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야권의 핵심적인 지지층이 지금 받쳐 있기 때문에, 문재인 쪽으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역전이 되려면은 그 핵심 지지층들이 이제 이탈을 하고 이제 김두관이나 손학규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손학규한테 갈 이유는 없고 가면은 이제 김두관한테 가는 건데, 글쎄 문재인을 떠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지금 그 야권 핵심 지지층의 어떤 그 성격상 뭐 친노 그룹을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이 투표 방식도 그렇고 완전 국민 참여 공천제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좀 문재인이 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는가. 저는 나는 그 야권주의자들의 전략적 정책 판단, 역동성, 이걸 우리 이 박사가 좀 과소평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종적으로 누구를 선택하든 민주통합당의 당원 또는 지지자들은 좀 박근혜를 이길 후보를 찾아서 발굴해서 후보를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문재인이건 손학규건 김두관이건 세워놓고, 이거 그 후보하고 안철수 둘 중에서는 누가 더 박근혜를 이기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할까? 이걸 또 한 번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야권 후보를 정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지도, 예컨대 문재인이 1등으로 나오는 지지도는 그런 정도의 기대와 그런 정도의 조직세가 갖춰진 것이지, 야권 지지자들의 최종적인 전략적 선택으로 표가 모아진 것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이 모두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이면 무조건 박근혜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문재인 필승론이 아직 제출되어 있질 않아요. 대세로는 뭐 만들어져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문재인 필승론, 박근혜 문재인은 무조건 문재인이 이긴다. 이거를 저는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사람이 지금 본 적이 없어요. 전원책 변호사가 봤다. 누구 하면 유신 대 반유신 싸움. 예, 하여튼 뭐 재밌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그런데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김두관이어야 박근혜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김두관 쪽의 논리는 나름대로 있어요. 좀 거칠지만 가장 대척점이 있잖아요. 예. 또 그런가 하면 손학규만이 박근혜를 이길 수 있다는 이 손학규 캠프의 자기 논리도 나름대로 있어요.
이게 2년 전에 당대표 할 때 제출했던 논리죠. 수도권 600만 표 갖고 있으면 손학규밖에 더 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손학규도 박근혜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다는 자기 논리가 있고 김두관도 박근혜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기 논리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앞서가는 문재인이야말로 박근혜를 이길 유일카드라고 하는 설명을 지금껏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결국은 이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쎄요. 문재인을 선전하는 홍보 동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못 봤는데 동영상 장면에 문재인의 하루를 이렇게 편집한 동영상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문재인은 신문을 보는데 부인이 녹차를 이렇게 갖다 주는 장면,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와이셔츠를 달려서 부인이 입혀주는 장면, 그 다음에 문을 나섰는데 비서가 차문을 열어줄 때 타는 장면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남자. 저는 대한민국 남자라고 하는 슬로건이 그냥 실수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게 군대 안 갔다 온 박근혜와 대척점에서는 문재인의 남성성을 이렇게 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된 것 같지가 않고 그냥 문재인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을 보면 대한민국 남자가 아니라 경상도 남자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좀 근본적으로 좀 다시 봐야 될 대목이 있지 않냐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현실적으로도 문재인의 한계가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권의 지지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문재인만이 유일하게 박근혜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필승론도 지금 제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게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문재인의 후보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봅니다. 저는 뭐냐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이 보면 전체 35%인데 민주당 지지자로 보면 거의 57%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왜 불안하냐? 전부 다 이 이해관계 속에서 모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말 이분이야말로 이 시대 정신하고 지금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분밖에 없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아까 박근혜를 이기는 논리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립되게 돼 있죠. 이게. 그런데 이해관계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만 논쟁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 이방문 예를 들면 그리고 지역별로 해서 이렇게 된 이런 속에서 지금 이제 이 범주류들이 우모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이제 다른 의원들도 보면은 어느 의원을 할 것이냐 어느 후보를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들 하다가 보면은 예를 들면은 특별하게 다른 후보에 거기 없는 이 의원들은 문재인 쪽으로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되지는 범주류야.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치열했던 DJ와 예를 들면 노무현과 심지어 530만 표 참패했던 DY 캠프의 어떤 그런 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예를 들면 자꾸 뭔가를 갖다가 이미지 정치로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것을 뭔가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는 걸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통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 이런 예를 들면은 DJ의 어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걸 갖다가 슬로건을 말을 만들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시대 정신이었고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는 아까 남자도 그 사람이니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죠. 남자는 다 남자잖아요. 이게 우리 박사님도 이렇게 비꼬듯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이야기죠. 제 말은.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역사 앞에 선 단독자로서 그리고 그 캠프에 있는 사람이 그런 세력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비공개 내가 아니고 김 박사님? 김만원 박사. 깜짝 나한테 얘기하는 거 비꼬지 마. 만들어낸 게 아니고 본인의 실체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 이 본인이 남성주에 일어나는 그런 거 잘 만들어요. 이쪽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럼 지금 우리 김 박사님 좀 비꼬하다. 이게 나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정치를 안 하겠다 해놔놓고는 이제 총선에도 정치에 나왔다는 거죠. 조경태가 후보가 5대 불가론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부분들 이야기하는 게 그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자기 거기에서 뭔가 반성하고 예를 들면 극복 대안을 가지고 나왔다면은 그 부분을 정면으로 응해야 된다. 그럼 국민들이 제기한 물음이다. 조경태 후보가 뭐 지금 요즘 컷오프를 조경태 때문에 했다 그래요. 이게 조경태 만약에 안 나왔으면 컷오프 안 했을 건데 워낙 따가우니까 예를 들면은 그 후보가 어떤 평을 받는 건 상관없이 한 메시지는 분명하거든. 그거는 어쩐 객관성을 띠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답해야지. 그건 국민이 물음입니다. 그걸 갖다가 어떤 선두주자로서 하위 그 후보들의 어떤 일일이 대답하지 않는다. 그것이야말로 오만이고 독선이지. 나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나. 만약에 그게 조경태 후보가 지인했다든지 억지 경강부여를 했다든지 하면은 그 요즘 같은 이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그 살아남겠어요? 조경태 후보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부 다 객관성으로 인정받고 있어. 그럼 당연히 자기는 소임이지, 소명이지, 거기에 대해서 답할. 그걸 안 하고 있어, 예를 들면. 이게. 그래서 나는, 비욘드 노무현이 아니고, 노무현이 가진 어떤 그 진정성, 노무현이 인정받은 그만큼이라도 가져야 된다, 이거지. 그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그냥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데 이게 지금 50몇 프로. 그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또 비꼰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문재인은 넘어선다고 했다가 지금 문재인의 노무현의 그림자를 계속 하겠다는 그림자를 바꿨어요. 문재인 그래도 뭐 문재인 가능성이 높지 않겠네 얘기를 했지만은 판이 재밌어지려면은 아까 네가 마시는 거 맛있어. 사실은 뭐 이제 문재인보다는 이제 뭐 김두관이 됐을 때가 판이 이제 흥미로워진다는 건 뭐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문재인이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는 뭐 단일 후보는 이제 안철수한테 간다는 거로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는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볼거리가 많아지는 거는 김두관 같은 경우가 뭐 좀 박근혜하고의 이제 그 가상에 그렇게 대입을 시켜봤을 때도 이제 좀 더 각이 쓰면서 이제 뭐 공격적으로 이제 그게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철수하고 이제 대결을 대입시켜봐도 벌써부터 이제 막 치고 나오고 뭐 어제도 비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하고도 상당히 뭐 공방을 벌이면서 단일화 경선을 또 뜨겁게 달굴 수 있는 게 또 이제 김두관일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 문재인보다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보다는 김두관이 됐을 때가 여러 가지 관심을 집중을 시키는, 그리고 판을 재밌게 끌고 가는 야권 전체에 그런 효과가 이제 클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워낙 지금 이제 아직은 격차가 이제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까지 역전에 추격을 하는 게 이제 가능할 건지, 뭐 그게 이제 제가 관련 논의는 좀 결론 보리서 대답을 하고요. 좀 컷오프 관련 탑기는 얘기하고 지나갔어요. 컷오프 사실은 아까 컷오프인데 사실은 이게 컷오프 아까 김 대표가 조경태를 껄끄러운 조경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떨구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TV 토론에 제가 후보 토론회 사회를 한 경험을 보면 7명 내지 8명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통합 곤란한데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후보가 13명, 14명씩 할 때 이거를
불가능하니까 한 번에 토론을 다 앉혀놓고 하기가 불가능하니까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7명, 8명으로 줄이는 컷오프가 한 적은 있죠. 그게 5년 전에도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김정길 후보가 뒤늦게 뛰어들어서 8명이 됐지만 그전까지 쭉 7명이었을 때 컷오프 결정을 내렸어요.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왜 7명에서 2명을 꼭 떨궈내고 5명을 갖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냥 5명으로 하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김용호 대표 얘기대로 껄끄러운 적용태를 떨구기 위해서 그거를 도입했다고 하는 식의 이른바 음모론적 해석, 이게 사람들 사이에 설득력을 갖게 돼 있어요. 저는 컷오프 논의가 있을 때 계속해서 방송에서 이거 다 7명을 5명으로 줄이는 것은 기술적으로 아무 의미가. 그리고 혹시라도 이 7명을 5명으로 줄이는 것을 오프라인에서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게 여론조사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결정된 게. 그러니까 이거는 흥행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7명 전론이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계속 해설도 했는데 김 대표의 그런 분석이 현실적으로 일리 있다. 그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제도적으로 사실 이게 결선 투표하고 컷오프하고 동시에 하는 게 사례가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도 네. 있죠. 미국의 코카스하고 오픈프라이머리로 결합한 경우 어떤 양식이 있냐면은 당에서 당원대에서 2명을 압축한 다음에 2명을 오픈프라이머리 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좀 이게 가능하지만 컷오프도 하고 결선 투표도 하고 이것은 좀 어거스트하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이 자기 중심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때 이 맞춰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요래 받고 저래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재인의 대세론 그 분위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민주당으로는 참 정권교체 참 어렵다 이런 것들을 누가 이야기하냐? 민주당 핵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오냐? 이번 경선 끝나고 당이 깨질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와요. 그 들어보셨죠? 근데 심각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그런데 안철수란 이 당의 유력 주자가 등록하는 전날 또 책을 나흘 만에 편집을 해가지고 또 가히 또 내놔가지고 등록하는 날 완전히 또 창으로 끼얹었어. 그러니까 지금 속으로 전부 다 부글부글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죠. 네. 안철수를 단순히 그 야권의 중요한 자산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민주당에 따르기에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 양면성 있는 제가 아침에 YTN 조사한 걸 보고 많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철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37%는 끝까지 독자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28%는 민주통합당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참 떨어져서 민주통합당이 입당해서도 해야 된다. 4%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조금 있고 10몇 %가 있고, 그 다음에 4%는 출마하지 말고 누구를 멘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안철수 지지자들은 이제 안철수 출마를 기정사실하고 있다. 한 2달 전까지는 안철수 지지자들 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정치판 들어가서 몸을 망가뜨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어요. 절반도 맞다가 예. 그런데 이제는 안철수 지지자들은 출마를 기정사실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안철수가 물러설 수가 없게 됐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럴 경우에 끝까지 독자 후보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다수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지지자들은 기존 정치권, 민주통합당에 몸담는 걸로는 못 이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싫다 좋다를 넘어서 있는 판단들이죠. 그러니까 박원순이
야권 단일 후보인데 법률적으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에 몸을 담지 않고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자들도 그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주 강력한 원심력이 작동하겠죠. 그러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의 표도 손학규 표도 김두관 표도 다 어쨌든 안철수한테 조금씩이라도 빨려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경우에 가장 큰 타격은 문재인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가 놀고 있는 것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선 과정 자체에서는 오히려 안철수가 있음으로써 내부의 진폭이 오히려 역동성이 사라지고 변동 가능성이 줄어든다면 기존의 대세를 잡고 있는 오히려 문재인이 되지 않겠어요? 아까 김능구 대표가 분석한 대로라면, 그러니까 문재인에 모아져 있는 표가 무슨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옛날 노무현을 중심으로 노상호가 모였듯이 이렇게 모여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지세가 약한 약자 2, 3위 후보들이 오히려 안철수한테 또 표를 빨리면 끌어오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되겠지만, 지금 문재인의 표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2%건 3%건 4%건 손학규나 김두관한테 모여있는 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문재인 표보다는 단단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면 표가 분산되는 쪽은 문재인 쪽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경선에서는 손학규, 김두관 쪽이 야 이거 할만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당장 저는 이번에도 아까 인용한 YTN 조사에서도 보면 문재인이 0.6%가 떨어졌어요. 근데 손학규, 김두관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 가능성을 좀 더 보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이제 그런 맥락인데, 안철수 바람이 뭐 당분간 이제 앞으로 뭐 소통 행보 뭐 쭉 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뭐 움직일 텐데, 계속 관심이 이제 안철수 쪽으로 이제 집중이 이제 될 거고, 민주당 경선이 이제 이불이그식으로 좀 예상보다도 더 이제 좀 맥이 빠져버리는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대비가 좀 될 것 같은데, 글쎄 이제 그 상황이 치고 올라가야 되는 손학규나 이제 김두관이나 이런 비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전의 계기를 잡는 게 좀 이제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뭔가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좀 역동성이 부여될 만한 좀 이런 장이 이제 돼야 반전의 어떤 역동성이 이게 살아날 수 있고 계기를 포착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그냥 좀 현상 유지, 현재 그냥 그 질서가 계속 좀 유지가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분위기, 그러니까 주목을 못 받는 분위기는 좀 싱거워지는 분위기는 그냥 오히려 문재인한테 좀 유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조금. 근데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니까 71년도 신민당 대선 경선 전당대회가 좀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되지는데, 그때도 보면은 어쨌든 1위는 YS, 2위 DJ, 3위 이철성 이랬었다는 거죠. 1차 투표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나타났고, 2차에서 이제 이게 엎어졌다는 건데, 그때도 보면은 어쨌든 YS 지지 세력이 이제 주류였죠. 그죠? 주류였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이제 야당의 어떤 역동성을 보여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보면은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또다시 서울시장 보선처럼 뭐 민주당으로 안 되니까 그냥 박원순 시장을 되는 길을 만든 거잖아요. 그거를. 그럼 이번에도 보면은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이게 민주당 후보로는 안 되니까 안철수가 되는데 가장 용이한 어떤 로드맵을 깔아라. 예를 들면은 안철수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안철수에 대해서 조금이나 뭐라 이야기하면 그 역적이야. 예를 들면은 이게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지금 민주당 경선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쪼그라들어가지고 어디 비지도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역동성이 있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바로 주자들을 포함한 민주당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감하게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자기들의 어떤 2007년도부터 참패의 원인,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새롭게 어떤 나아가겠다. 뭐 그러려면은 예를 들면은 이 참여정부 인사 책임론이 이제 놓을 수밖에 없죠. 이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피터지게 이제 놓으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흉한 것도 이제 국민들한테 내놓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느냐, 아니면 또 이렇게 요즘 보면은 이 원로 정치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민주당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이러면 우리 전부 다 공멸하는 거다 식으로 아마 됐을 때는 역동성을 찾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요. 그럼 그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어. 저는 안철수가 민주당 입당을 진짜로 고민할, 그거 하나만. 네. 그거는 이제 딱 한 번 남아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만약에 이제 야권 단일화 경선해가지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진짜 무소속으로 대선을 치를 건지, 아니면은, 단일 후보가 된 이후에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이제 치를 건지, 아마 그거 놓고서 한번 본격적인 고민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박원순은 그거를 마지막에 고민하다가 그냥 무소속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한 건데, 이게 이제 서울시장 선거하고 대선의 선거운동이 또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에까지 만약 간다면은 그 고민에 한번 이제 좀 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해요. 자유 후보 된 다음에. 그렇죠. 단일 후보가 된 이후에. 예. 지난주에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원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했거나 아니면 접전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그 조사기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었고, 원래 월말쯤 예정돼 있던 에세이집이 갑작스럽게 지난주에 52시간 만에 이제 출간이 됐다고 하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른 스텝으로 이 대담집 형식으로 나왔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에세이집이 상당 기간 이제 당겨질 것이라고는 나름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바로 나올 거라고는 사실 예측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책 제목도 이제 안철수의 생각이라고 잡은 게 이미 보도가 됐던 것처럼 박근혜 전 위원장이 안철수 원장의 생각을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안철수의 생각으로 했던 것이나, 아니면 오늘 민주당 경선 TV 첫 토론이 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런데 오늘 또 힐링 캠프 또 방영 일정이 잡힌 것이나, 안철수 원장이 항상 얘기해왔던 주어지면,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식의 좀 어떻게 보면 능동적이지 않고 국민의 요청이 있을 때 이제 참여하겠다는 식의 그 레토릭을 사실은 비껴나가는, 본인이 굉장히 혹은 그쪽 진영에서 철저히 그 계획된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한 달 주기설도 이제 최근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던 것처럼 안철수 원장의 그런 그 최근의 움직임은 결국 민주당 후보가 뽑힌 다음에 결선을 염두에 둔 철저히 준비된 스케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민주당 지금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선 과정이 좀 힘 빠질 수밖에 없는 거는 많은 지적이 있는 것처럼 준결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뽑힌 후보는 또 다시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좀 내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민주당 내 준결승 과정에서 2등 이하의 그 후보의 표가, 이 표심이 과연 결선 투표제 때 순수하게 산술적인 지지층 흡수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도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치러질 안철수 원장과의 또 결선 투표에서 마찬가지로 결선 투표에서 이제 떨어진 김두관 후보가 됐던 손학규 후보가 됐던 그 지지층들이 과연 문재인 후보한테 또 산술적으로 그대로 흡수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상당수의 조직이 또 안철수 원장한테 이탈할 것이고요. 지난번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정몽준 후보한테 많이 또 이탈했었던 그 측면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 야당 현역 의원들이나 당 관계자들도 굉장히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산술적인 어떤 뭐 지지층의 융합이 어렵다고 당 안팎에서 보고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이탈이라면 선거인단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가요? 뭔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는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3위 후보가 2위 후보로 다 표가 얹어질 것이냐 결선 투표 과정에서 아니라는 거죠. 문재인 후보한테도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한다면 1위 지지층으로도 상당수 돌아설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철수 원장과의 결선 투표 과정에서 또 2위 후보를 지지했던 혹은 뭐 3위 후보가 2위 후보에 표를 얹었다가도 안철수 원장하고 단일 과정에서 또 안철수 원장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진보가 분열로 항상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이거는 참 그런 이론이 적용되기가 아주 너무나 좋은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마키아벨리가 이제 그 리더의 요소, 사회의 용맹과 여우의 감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가 있는데 안철수는 사자의 용맹을 갖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보여준 적이 없어서. 근데 여우의 감지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이택수 대표의 그런 분석 동향, 타이밍 정하는 그런 판단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여우의 강제에 해당되는 그런 요소들을 잘 갖춘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저는 지금 분명히 여우의 강지보다는 사자의 용맹을 더 요구하는 용맹이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야권이 무세한 상황이면 박근혜에 비해서 누가 나가도 이기는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야권이 이제 여러 후보가 있고 여당은 왜 박근혜밖에 없는데 야당에서 누가 나가더라도 어쨌든 이긴다. 이런 상황이면 이 안에서 게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간지만으로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지금은 안철수라 하더라도 박근혜한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뭐 1대1 가상대결 구도라고 하는 건 원래 좀 뒤처진 사람한테 얹어주는 조사 요구가 있어요. 그렇게 조사를 해도 박근혜한테 안 된다고 해요. 4, 5% 가까이. 그러면 이거는 간지만으로, 여우의 간지만으로 민주통합당과의 단일화를 잘 해나가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어떻게든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할 수 없는 국면이다. 그러니까 뭔가 모든 걸 걸고 뛰어들고 던져서 또는 내려놓고 온몸으로 부딪혀 가야 비로소 이 대통령 선거 승리라고 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국면에서 더 필요한 것은 사자의 용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걸 보여준 적이 지금껏 없어요. 앞으로도 못 보여줄 거라고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보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일단 민주당의 행보에 미치는 영향. 문재인의 경우에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대와 다르게 이 사자의 용맹을 별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지금 간지는 있는 것 같아요. 간지는 저는 아까 레아팔티스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게 꼭 간지가 있다고 보증하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없다 그러면 지나치게 인색학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둘 다 어쨌든 이제 사자의 용맹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손학규와 김두관에게서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의 잠재력이 적으면 적은 대로, 뭐 크면 큰 대로 어쨌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그 야권에 미칠 영향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아까 김남국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 민주통합당의 뭐 이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안철수까지를 포함해서 야권 후보라고 놓고 어떻게 이 국면을 잘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주제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좀 안 싸우고 어떻게 좀 잘 해봤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민주통합당 후보들끼리도 서로 공격을 자제하고 검증도 뭐 이렇게 치열하게 하지 않고, 더구나 안철수 쪽으로는 누군가가 검증을 하려고 치면 바로 그냥 달려들어서 몰매를 넣고 정신 나갔냐고 이런 국면, 이런 거예요. 아니 이런 데서 뭐 무슨 놈의 사자가 나요? 저는 여러 차례 이제 김용호 대표도 오늘 토론에서도 지적했지만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일상에. 네. 그래서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들한테서는 뭘 기대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야. 이미 4년 임기가 월급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민주통합당의 정치 집단들한테서 뭘 기대하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 점은 저도 이제 공감을 해요. 지금 전반적으로 야권의 분위기가 이게 너무 좀 순치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좀 과거의 야권이 보여줬던 어떤 그 역동성이나 이런 거가 지금 별로 드러나지를 않고, 저는 그게 안철수 현상에서 지금 기인하는 바가 대단히 좀 크다고 좀 생각이 이제 들어요. 하나는 일단 안철수 교수가 뭐 사자로 표현했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제 야성은 좀 상당히 좀 약하단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뭐 좀 신중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은 뭔가 좀 이 야권의 핵심적 지지층이 봤을 때는 좀 갈증이 결국에 이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남을 것만 같은, 지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본선 가까이 가더라도 그 부분이 안 채워질 수도 있겠다 하는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좀 그 야성의 어떤 그 이제 취약성 같은 거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체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인지 굉장히 지금 다들 이제 조심을 하고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김두관 지사가 김두관이 어제 이제 직접 대놓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표현을 했더라고.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뭐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우려가 된다고 그랬던가. 아무튼 안철수가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있는데 저렇게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제 직설적으로 이제 비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하도 그런 얘기들을 안 해서 지금 눈길을 끄는 건데 당연히 나올 얘기거든요. 지금 민주당 그 주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철수한테도 계속 뭐 까칠한 얘기를 하면은 그쪽에서 불쾌해하고 뭐라고 할까봐, 그러다가 뭐 안 한다고 그럴까봐 뭐 그래가지고 그냥 항구령 내리고 조심하고 그래 왔던 건데, 이게 사실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특히 야권에서는. 안철수하고도 민주당 주자들이 당연히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고 그러면 서로 치고받고 서로 검증하고 공방 벌이고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제 과정인데, 안철수도 그거를 불편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그거를 조심하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좀 분위기가 좀 다운이 되고 이게 살아나질 못하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